세포 주기라는 것을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데, 세포 주기란 무엇이냐 했을 때, 일단 하나의 세포가, 이것이 단세포가 됐든 다세포, 개체의 일부분이 됐든, 일단 세포 하나로 봤을 때 그 세포 하나의 수명이라 또는 일생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분열해버리면, 그래서 하나의 세포가 두 개의 딸 세포로 딱 되는 순간 사실은 끝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세포든지 간에, 동물이 됐든 식물이 됐든 간에 어느 순간까지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분열을 계속해서 반복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그 세포 주기라는 것을 우리가 정의를 하자면은, 영어로 이제 세포 주기를 셀 사이클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을, 번역을 이렇게 한 것인데, 방금 얘기한 대로 한 세포가 두 개의 도로셀, 딸세포, 새로 생겨난 세포를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제 여성형을 써서 딸세포라고 언제나 우리는 부르잖아요. 까지의 그 기간을 세포주기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체적인 기간 자체는 크게 두 가지의 구분되는 기간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하나는 원래 사실 중요한 것은 분열기라는 것이죠. 분열기. 조금 더 그나마 안 중요한 것이 없겠으나 분열기라고 하는, 근데 이제 우리가 세포 주기라는 것을 볼 때는 언제나 세포 분열은 이제 다 아시다시피 두 가지 종류의 다른 세포 분열이 있는데, 하나는 영어로 얘기해서 마이토시스라는 것과 어디냐, 그래 여기다, 이것을 우리는 이제 한국말로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들은 이제 체세포들, 우리의 일반적인 몸을 구성해주는 그런 세포들은 전부 이런 식으로 유사분열에 의해서 하나에서 두 개로 분리되는 이러한 것이고, 또 다른 종류의 세포 분열인 마이오시스라고 하는, 이것을 이제 한국말로 감수 분열이라고 번역을 해놓은 것인데, 이것은 오로지 생식세포에서만이라기보다는 생식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생식세포를 만드는 과정의 세포 분열은 감수 분열을 통해서, 그것은 무엇이 다르냐, 그것은 좀 더 나중에 자세히 살펴봐야 되겠으나, 어쨌든 한 번을 시작을 해서 이 한 번 분열해서 두 개로 해서 마치는 것이 아니라, 한 4개의 세포를 이렇게 만들어낸 후에 한 번의 감수 분열이 끝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세포 주기라는 것은 오로지 우리는 이 유사분열에서만 주로 이렇게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에서 우리가 얘기하는 세포 주기에 관련된 분열기라는 것은 전부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유사분열을 이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사분열을 실질적으로 거쳐가는 과정을 우리는 분열기, 영어로 이것을 mitotic phase라고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어떻게 보면 쉬는 기간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지만, 실상을 들여다보면 절대로 그냥 할 일 없이 놀고 있는 쉬는 기간은 절대 아닙니다만, 그래서 그러한 분열을 직접적으로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지 않은 그런 기간을 세포 주기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우리는 인터페이스라고 원래는 이름이 붙여졌는데, 원래 저쪽 동네 사람들이 전부 다 이것을 연구를 해서 다 이름 지어놓고 해놓은 것이니까 우리는 할 수 없이 한국말로 번역만 할 수 있을 뿐이지요. 그래서 간기라고 이것을 이제 번역을 해서, 간기와 분열기로 나누어졌다라고 단도직입적으로.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통 이 세포 주기를 표현할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원형으로 표시하는 이유는, 이것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을 이제 일종의 시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분열기라고 하는 이 기간이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는 것이겠죠. 이 부분.
유사분열이 일어나.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유사분열이라고 하는 그 분열기 자체도 이렇게 뭔가 기간이 뭐 이렇게 나눠져 있잖아요.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 기간이 끝나면 이것이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하나의 세포에서 두 개의 세포로 이렇게 분리가 이제 완성이 되는 기간이고. 그런데 그럼 간기, 그 나머지 기간은 전부 간기라는 얘기죠. 이 긴 기간 동안이 간기인데 아주 긴 방학 기간이죠. 그 방학 동안에 뭐 할 거냐? 준비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간기 자체도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의 다른 구분이 되어 있는 기간으로 G1, G, 그 다음에 G2라고 하는 두 가지의 색깔을 좀 다른 걸로 할까? 노란색이 어떨까? 또 G1기와 G2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간에 샌드위치로 끼어 있는 요 기간은 또 S기라고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들이 무엇이냐? 일단 뭐 살펴봅시다. 일단 세포 주기를 이렇게 쫙 무슨 뭐 분열기가 있고 뭐 간기가 있고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그 간기 중에서도 세 가지 서로 다른 또 뭐 G1, S, G2 이렇게 한 이유가 세포 주기라는 것을 하나를 딱 놓고 봤을 때 그러면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 세포는 어떻게 해서든지 계속해서 살아남으려고 계속 살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하면 영원히 계속 살 수 있을까? 세포 하나라서 영원히 뭐 천년만년 살 수는 없으나 계속적으로 자기의 자손을 유전자를 가지고 내 유전자를 그대로 전수하면 나와 진배 없다. 해서 계속 이렇게 세포 분열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덕택에 우리는 지금 태초에 생명체가 태어난 이후로 계속 이렇게 영원히 살고 있는 그러한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인데 그래서 그런 세포의 입장에서 세포 주기에서 가장 중요한 두 기간이 무엇이냐? 두 기간이라고 할까? 뭐 적당한 한국말이 생각이 나지 않아서 굳이 또 영어를 이렇게 사용하게 됐습니다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두 이벤트는 무엇이냐 하면 일단 세포 분열입니다. 첫 번째는 세포 분열을 해야 내가 살아남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만이 가장 중요한 것이냐? 세포 분열 중요하죠. 또 한 가지 하지만 세포 분열이 중요한 만큼 또 무엇이 중요하냐면은 그것에 따르는 유것이 없다면 DNA 복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는지 금방 우리는 알아요. DNA를 똑같이 복제를 하지 않고 세포를 분열을 했다간 두 개의 딸 세포가 원래 가지고 있던 DNA 총량의 반밖에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니까 DNA 양 자체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야 아무 상관이 없으나 사실은 문제는 염색체가 우리가 사람이 세포를 생각했을 때 염색체가 1번부터 23번까지의 염색체가 있는데 근데 이게 반으로 쪼개지면 어떤 딸 세포는 1번부터 15번까지만 가지고 어떤 딸 세포는 1번부터 그 나머지만 가지고 이렇게 되면 둘 다 완전히 폭망하게 되는 것이니까 이것을 똑같이 두 배로 나눈 다음에 똑같이 잘라주지 않으면 이제 사단이 나는 것이죠. 이것이. 그래서 요 DNA 복제와 세포 분열을 중간에 딱 이렇게 양대 산맥이라고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두 이벤트일 때 그렇다면 그 나머지 이것들은 무엇이냐? 이게 세포 분열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기서 바로 이 분열기라고 하는 여기서 해결이 되잖아요. 분열기에서 해결해. 그러면 DNA 복제라고 하는 기간은 어느 기간? DNA 복제가 아무 때나 중구난방으로 하게 이렇게 내버려둬서는 절대 안 된다는 사안이라는 얘기죠. 철저한 통제 아래에서 딱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마치 우리가 시험 보듯이 시작하는 시간이 있고 끝나는 시간이 딱 정확하게 끝나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DNA가 일사불란하게 정확하게 복제가 그 DNA 복제가 엄청나게 중요한 사건인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간 그 후과를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고 이제 금방 우리가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나머지 요 DNA 복제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요 S기 세포 주기의 그 간기 중에 S기에서만 요 S가 바로 왜 synthetic이라는 합성이라는 뜻, DNA 합성을 한다는 얘기. synthetic period라는 뜻에서 S 주기라고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그럼 그 뭐지? 이 synthetic S 주기는
G1, G2라는 두 이상한 또 다른 세포 주기의 그 기간에 샌드위치가 돼 있잖아요. 바로 그거죠. 그 G라는 것은 뭐냐면 그 S기 중간에 간격, 갭이라는 뜻에서 바로 G라고. 근데 갭 1, G1, 갭 2, G2 이렇게 돼. 그런 식으로 구성을 물론 세포 자체야 내가 뭐 어떤 세포 주기를 갖고 있는지 뭐 알 게 뭐냐마는 사람들이 연구를 하다가 편의상 그렇게 이렇게 구분을 해 놨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직선으로 이제 표현을 해도 G1, S, G2, M 이렇게 요 M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마이토틱 분열기가 되는 것이고 그랬을 때 그 분열기 저 자체도 사실은 이렇게 여기서는 이들이 요 무슨 뭐 프로, 메타, 에나, 틸로 요 기간 동안은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염색체가 분리를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 핵에서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고 핵이 제대로 잘 그런 식으로 염색체들이 두 개 분열하려고 하는 세포로 잘 분배가 되면 이제는 몸통이 머리가 이제 딱 갈라지면 이제 몸통이 따라서 그 몸통이 세포의 몸통이 갈라지는 요 기간을 체세포 분열이라고 영어로는 사이토카이네시스라고 하는데 한국말로는 체세포 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럼 이 화살표, 이 세포 주기를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볼 때 또 하나의 장점은, 또 하나라기보다는 하나의 장점은, 일반적인, 그러니까 그 각각의 세포 주기의 구간들이 길이가 다르다라는 얘기는 여기서 이 화살표의 길이가 사실은 그 상대적인 그 세포 주기의 시간, 얼마나 거기서 지체를 하느냐라는 그 시간을 표현을 해주는데 G1기가 일반적으로 뭐 다 그런 것은 아니나 일반적인 동물 세포를 기준으로 했을 때 G1기가 사실은 가장 오랜 기간 동안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이 G라고 하는 이 G1, G2는 준비 기간입니다. 뭐를? G1에서는 요 DNA 복제를 준비하는 기간이고 준비를 하려면 여러 가지 사실 뭐 필요할 거 아닙니까? DNA 복제하는데 그냥 혼자 그냥 합니까? 입만 가지고 할 수 없잖아요. 여러 가지 필요한 효소들 만들어야 되고 또 뭐 단백질 다른 단백질들 뭐 그런 거 다 준비를 해야 되고 영양분은 충분히 있는지 그거 다 체크해야 되고 뭐 하는 그런 것들. G2는 뭐겠어요? 요 분열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기간이죠. 그래서 상대적으로는 준비 기간들인데 특히 일반적으로 G1 그 준비 기간이 좀 길다. 준비할 게 많은가 보죠. 뭐가. 상대로 제일 짧은 기간은 사실은 그러니까 따지면 요 M기 분열하는 기간이 매우 짧습니다. 아주 순식간에 속전속결로 그것을 해결을 해버리고 괜히 지체했다가 사고만 괜히 일어날 뿐이니까 준비가 된 상태에선 빨리 신속하게 모든 것을 해결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감기는 다시 G1, SG2로 세분되어진다는 얘기를 이렇게 풀어서 지금 했고 G1기를 한번 봅시다. 그래서 G1기가 일반적으로 가장 긴데 긴 동안 그 긴 세월에 너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일단 세포의 크기를 키운다라는 얘기는 이게 무슨 소리냐 크기? 이거 뭐 왜 키우는데? 자 다시 돌아가 봅시다. 여기로 다시 돌아가면 하나의 세포 좀 오리지널 요 P라고 하는 부모 세포가 이렇게 세포 주기를 거쳐서 두 개의 딸 세포로 이렇게 분열을 했습니다. 분리 또는 분열을 했습니다. 그러면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 이만큼 가지고 있던 것을 그걸 반으로 딱 쪼갰으니 수박 한 통을 반씩 딱 쪼갰으면 수박 반 통은 한 통보다는 당연히 일단은 크기가 반밖에 안 될 거 아닙니까 이게. 뭐 어디서 갑자기 뭐 하늘에서 새로 덤으로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일단 이 상태에서 아무런 준비 기간 없이 다 됐지 빨리 또 다시 한번 딱 곧바로 강행군 합시다. 연장 근무 야근 하면서 이들을 곧바로 분열을 시켰다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이 크기가 처음에 이만했다가 하면서 아주 예민해지겠죠. 그러니까 이 G1기에서는 일단
또 다음 단계 두 번째 라운드의 세포 주기, 세포 분열을 하기 전에 일단 다시 한번 자, 많이 먹고 무럭무럭 크거라. 일단 가장 애기 세포잖아요, 지금. 그래서 크기 성장을 이제 준비를 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지원기가 만약에 없다면 어떤 연유로 해서 내가 이 지원기를 생략을 한다면 그런 경우가 있을까? 있어요. 처음에 수정란이 동물세포에서 수정란이 이루어지는 가서 어떤 뭐 낭배기, 포배기 같은 그 상태로 이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마구 빨리 엄청나게 세포 분열을 마구 할 때 일정 기간 동안은 이 수정란이 세포 분열은 G1기를 생략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수정란이 있다만 했다가 계속 세포 분열을 하면서 아주 작은 크기가 엄청나게 많은 수의 세포로 일단 G1 하면서 세포 크기 성장하는 거 신경 안 쓰고 일단 분열 급하니까 일단 빨리빨리 수를 불켜서 그 다음에 다시 이제 각각의 세포들이 크기를 좀 키운 다음에 제대로 정상적으로 이렇게 발생 과정을 거쳐가는 것이 일반적인 고등동물에서의 이제 발달 과정인데 그런 식으로 G1기가 어떠한 세포 크기에 관해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걸 거기서도 가늠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G1기에서 모든 것을 이제 이렇게 그런 준비를 하는데 G1기에서 기분 나쁘면 아니 나 이게 전부 취소하고 끊어버릴 수가 있는 또 기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가. 그래서 요것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만약에 모든 세포가 계속적으로 이제 분열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된 세포, 분화가 완성된 세포, 뭐냐? 넌 이제 하산해라. 지금 현재 우리가 다 컸을 때, 나도 이제 이미 성인이 돼서 몇십 년 됐지만 성인이 된지 이런 세포들 일부 이제 모든 분화가 다 끝나버린 세포들은 더 이상 일반적인 상황에서 세포 분열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럼 이들은 뭐 어떻게 해서 세포 분열을 갑자기 세포 주기가 왜 안 돌아가는 것이냐? G1기에서 특정하게 어떤 특정한 것에서 끊어버렸다는 얘기죠. 어떻게? 고속도로 달리다 이렇게 표현하면 가장 고속도로를 달리고 가다가 중간에 휴게소 가서 좀 쉬자 하고 아 너무 피곤하다 이제 그만하자 그만 운전 그만하고 나가자 하고 엑싯으로 나가버린 겁니다. 이게 그 나가버린 엑싯을 우리는 G0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돌리, 복제형 돌리 같은 것을 처음에 만들 때 분화가 완성이 된 세포에서 그것을 다시 돌려가지고서 마치 고속도로 휴게소 나가서 완전히 주차가 된 상태의 차를 다시 주인 호출해가지고 다시 고속도로로 다시 끌고 나온 그런 상태로 시작을 한 것인데, 이 G0기에 있는 세포를 다시 끌어들여와서, 이렇게 막, 복제양을 만들 때 어떤 기술을 사용을 한 것입니다. 쉽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이런 분화가 완성이 다 끝난 세포, 또는 지금 막 분열을 하고 있는, 주로 이제 동물 세포들을 이제 배양세포 같은 것들, 계속 영양 공급을, 그래서 배양 접시에서 영양분만 계속 갖다 주면, 많은 세포들이 최소한 어느 일정 기간 동안은, 세포 분열을 활발하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끊어버리면, 지원을 끊어버리면, 영양 공급을 중단시켜버리게 되면은, 이 역시 빈정이 상해가지고서, 아이, 뭐 돈도 안 주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 짓 해? 엑싯으로 나가버리는 거죠. 바로 그런 요 세포 주기가 다시 말해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세포 주기를 아까 이렇게 보여드렸지만 뭐 G1, S, G2, M 중간에 마음에 안 든다고 아무 데서나 그냥 마음대로 이렇게 끊어버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가 돌아가던 세포 주기를 일반적인 상황에서 얘기합니다. 일반적인 돌아가던 세포 주기를 어디서 끊어야 되겠다고 느끼는 순간, 그 필요를 느끼는 순간 세포는 그냥 아무 데서나 그냥 끽 스탑 해가지고서 자 그만하자 집에 가 하는 게 아니라 전부 규칙을 시키면서 자 그러면 전부 엑싯으로 나가주세요.
그만하고 싶으면. 그래서 그것이 바로 G0기이면서 그 G0라고 하는 세포 주기는 어디에 있느냐? 바로 요 G1기의 어느 지점에 이렇게 잠복을 해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요 G1기에서 이렇게 돌아가다가 나가자 해보면 G0가 되고 요것을 이제 G0기로 나간 세포들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quiescent 세포라고 한국말로 굳이 번역하려면 이거 뭐라고 해야 될까 잘 모르겠는데 휴지기에 있는 세포라고 할까? 휴지기라고 하는 이 용어는 사실은 신경신호 전달할 때 특별하게 표현하는 용어라서 이것을 여기다 같이 똑같이 사용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서부전선 이상 없다 라고 이제 상태로 복지부동을 하고 있는 세포를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quiescent 세포라고 해서 쉬고 있다는 얘기죠. resting stage라고. 아무것도 안 해. 세포 분열을 안 합니다. 세포 주기 안 들어가고. 주로 누가? 분화가 완성된 다세포 생물에서 얘기죠. 분화라는 것이 이제 다 완성이 된 세포들은 그렇기 때문에 G0 상태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세포 주기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러고 있다가 갑자기 비상사태가 다시 하면 재진입이 이제 가능해지는 것이죠. 어떤 상태가 이제 재진입을 해야 되는 비상상태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밖에 있는 체세포들 세포 분열 안 하잖아요. 그죠? 계속 이 위로 세포 분열을 계속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 같은 경우에 안 한단 말이야, 지금. 위로. 그런데 갑자기 여기에 뭐 큰 구멍이 홈이 파여졌다. 누가 와서 갑자기 큰 칼로 여기를 쑥떡 베어갔다. 그러면 난 어떻게 될까? 피를 철철철철 흘린 다음에 어떻게 되죠? 갑자기 여기서 세포 분열이 다시 시작이 돼서 재생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원래 세포 그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들이 알아서 신호를 이제 서로 주고받고 해서 원래는 이렇게 이미 분화가 된 이 지역이라서 분열하고 있지 않았다가 갑자기 야, 저 동네 여기서 완전 쑥대밭이 됐대. 저기 가서 복구해줘야 된대. 그러면 이제 신호가 여기서 막 이웃들이 재해복구 성금 내줘가지고서 그 동네에서 다시 또 세포 주기가 돌아가기 시작해서 그 주변에 있던 선량한 세포들이 다시 또 호출이 돼서 예비군도 아니고 해서 다시 재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G1기가 일반적으로 이제 수행되는 하나의 기능이고, 그럼 모든 것이 준비가 다 돼서 그럼 S기로 넘어갔다면 그럼 DNA가 이제 S기에서는 DNA가 복제가 일어난단 말이죠. DNA. 그다음에 DNA만 복제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중심체라고 하는 영어로 센트리올이라고 하는 요것도 복제가 됩니다. 요 S기에서 중심체는 어디서 쓰는 물건인고 하니 바로 요 중심체에서 무엇이 손오공의 여의봉처럼 쭉 뻗어나오느냐 하면 바로 염색체들을 세포 분열할 때 허리에 질끈 동여매가지고서 이 염색체들을 마치 그 로디오는 말 타는 것이고 뭐지 이거? 하여튼 그 끌어당길 때 라쏘 툴이라고 할 그런 식으로 이렇게 잡아매서 끌어당기는 그런 단백질들을 우리는 방추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방추사. 그걸 영어로 이제 스핀들 파이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이제 이전에 전반부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으리라고 생각되는 그 미세소관 마이크로 튜블 단백질들이 특정하게 이제 방추사라고 하는 구조를 구성을 해가지고서 아무 때나 구성하는 게 아니라 바로 세포 분열을 해서 염색체들이 딱 이렇게 나 분리될 준비가 됐다 하면 이제 방추사들이 하나씩 철커덕 마치 자위를 걸듯이 염색체 허리띠에다가 딱 동여매고서 이렇게 끌어당기는 요것들 그것들이 나오는 부분이 바로 이 중심체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심체도 원래는 세포질에
세포질에 딱 하나만 존재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하나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두 개가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염색체들이 어떤 방향을 가지고 양극단으로 지금 서로 쫙 정리가 돼서 분리가 돼야 되니까 그 각 양극단에 하나씩의 이 방추사들이 뻗어나가는 그 지점이 중심체가 그러니까 두 개가 서로 있어가지고서 그들을 끌어 당겨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염색체와 부착을 하는데 요 방추사라고 하는 것들이 어디다가 부착을 할 것이냐 염색체에다가 염색체 허리에 갖다 딱 척거다 걸어놓는 게 가장 좋겠죠. 바로 그 염색체 허리 부분에 해당하는 그것을 우리는 동원체 센트로미어라고 이제 용어를 그렇게 부르는데 거기다가 이제 부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DNA가 이런 식으로 원래 복제가 이렇게 되면 자 이건 DNA의 하나의 이중사슬이 복제가 될 때 이런 식으로 복제가 된다라는 것을 표현해주는 그림이죠. 그럼 우리가 이것을 크게 멀리서 마치 숲을 바라본다는 그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DNA들이 하나의 염색체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이제 간주를 하고 그 염색체 상에서 그럼 어떻게 되느냐? DNA 복제가 끝나버리면 바로 이 DNA 복제가 S 주기에 지금 발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 복제가 되면 원래는 이렇게 하나로만 되는 하나의 가다 그러면 되는 염색체가 두 개가 돼버리는 거죠. 복제 후에. 자, 근데 여기서 이 두 개의 염색체를 이제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물론 이과생들이니까 중고등학교 때 이것들을 다 이미 섭렵을 했으니까 일종의 복습 수준이겠으나 그래도 미워도 다시 한번 해서 자, 이 상동 염색체란 무엇이냐? 아까 사람 염색체를 언급을 했는데 23개의 염색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별에 관계없이 내가 뭐 남자든 여자든 간에 어쨌든 염색체 종류, 개수가 아니라 종류입니다. 그래서 염색체 종류는 몇 가지 종류의 염색체가 하나의 사람 세포에 들어있느냐? 23종류가. 그럼 몇 개의 염색체가 보통 일반적으로 우리의 체세포에 들어있느냐? 개수는 46개가 들어있다. 2배나 있다. 왜 이렇게 되는 거죠? 23개의 각 23종류의 한 세트, 염색체 한 세트는 수정 과정에서 아버님이 물려주시고 또 다른 한 세트는 어머님이 물려주시고 해서 이것을 합쳐서 수정란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러면은 각각이 가지고 있던 그러한 염색체 종류들로 같은 종류의 염색체들은 우리는 이것을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라고 이미 그렇죠. 영어로 homologous chromosome이라고 하는 것이죠. 생긴 것도 똑같고, 그러니까 모양새가 멀리서 봤을 때 이 서로 간의 상동 염색체끼리는 모양이 같고, 또 모양이 같은 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위치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 지점에 내가 어떤 유전자 A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도 상동 염색체 바로 그 같은 부위에서 A 유전자 같은 유전자 A가 일단은 존재를 해야 된다는 거죠. A와 그 두 서로 유전자 A 간의 DNA 염기서열이 100% 일치를 할 이유는 없지만 어쨌든 같은 종류의 유전자가 같은 위치에 존재를 하게 되는 그러한 염색체들끼리를 우리는 homologous chromosome, 상동 염색체라고 부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각각의 상동 염색체들이 복제를 S주기에서 그 S주기에서 복제를 하게 되면 갑자기 샴쌍둥이가 되어버리는 거죠. 각각이 전부. 떨어지지 못하고 아직까지는 떨어지지 못하고 그랬을 때 바로 요 각각 그러면 이 둘과는 상동 염색체가 아니지요. 그죠? 원래 있던 자기가 혼자 셀프로 복제를 해버린 거죠. 그들은 뭐라고 부르느냐? 바로 자매 염색 분체, 염색 분체라는 얘기죠. 그 염색 분체라는 것이 영어로 얘기했을 때 크로마티드. 그래서 크로마티드 조금 약간 영어로는 헷갈리는데 영어로 크로마티드라고 하는 바로 그 염색 분체. 복제 후에 복제 결과로 이렇게 똑같이 동일하게 완전히 카피라는 얘기죠. 이것은 클론이에요. 카피. 염색체 카피. 또 다른 비슷한 용어가 있죠. 영어로 크로
크로마틴. 아주 헷갈리게 크로마틴. 한국말로 이것은 뭐라고? 염색질이라고 하는, 염색체 자체가 지금 현재 이 그림에서 보고 있는 이렇게 아주 두껍게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염색체, 이거는 사실은 세포 분열을 바로 직전에나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응축이 되지 않고 마치 아주 엉클어진 털실, 뜨개질 털실처럼 이렇게 되어 있는 이것이 바로 응축이 되지 않은 염색체, 이것을 크로마틴. 그래서 사실 크로모솜과 크로마틴은 각각의 그 응축도에 따라서 응축이 이렇게 다 가장 최고조로 압축이 되어 있는, 응축이 되어 있는 그런 DNA 구조를 우리는 크로모솜, 염색체라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염색질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무엇이냐? 염색질을 훨씬 더 정확하게 정의를 한다면 이것은 간기의 염색체라고 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분열기 말고, 세포주 기관에서 분열기 말고 다른 기간 동안에는 염색체는 이렇게 헝클어진 상태로, 응축이 훨씬 덜 된 상태로 하고 이렇게 정신 놓고 넋 놓고 있다가 갑자기 비상 떨어지면은 각 잡고 막 응축을 시켜서 딱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딱 나타난다는 얘기죠. 하지만 편의상 그것을 항상 모든 시기에 염색체들이 이렇게 응축된 상태로 있다고 가정을 하고 했을 때 S주기를 지난 다음에는 이렇게 하나가 덤으로 더 생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제가 된 염색체는 일단은 이렇게 각각이 자매 염색 분체라는 것으로서 여기에 아직 댕글댕글 매달려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요 부위, 이렇게 이들이 매달려 있기도 하고 여기에 방추사가 붙기도 하고 하는 요 방추사가 붙기도 하고 하는 요 부분, 이 부분을 우리는 센트로미어, 동원체라고 한다는 얘기죠. 요 중간 부분, 허리 부분. 그래서 그 동원체라는 건 특정 지점에 형성된 구조로서 주로 중심부라니 무슨 소리냐 하면은 우리의 사람의 개개인적인 생김새가 모두 다르듯이 우리 몸의 염색체도 각각의 종류에 따라서 이 생김새들이 달라서 일종의 어떤 염색체는 롱다리고 어떤 염색체는 숏다리고 해서 동원체를 중심으로 놓고 봤을 때, 그래서 어떤 염색체는 이렇게 아주 롱다리 염색체, 동원체가 여기 있는 거죠. 맞아. 허리, 가슴에 와 있는. 어떤 염색체는 중간에 균형이 잘 잡힌 이런 염색체가 있는가 하면 어떤 염색체는 또 이렇게 반대로 이렇게 돼 있고 해서 이 동원체의 위치는 주로 중심부라고는 하지만 각각의 염색체마다 서로 다를 수 있다 라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바로 이제 동원체 부위에 특별하게 이 방추사 부착점이라고 하는, 영어로 이것을 카이네토코어라고 합니다. 여기에 철커덕 그 방추사가 미세 소관으로 이루어진 긴 실 같은 그런 단백질인 방추사가 여기 가서 철컥 붙어서 끌어당기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비로소 여기에 두 개의 딸랑딸랑 샴쌍둥이처럼 붙어있던 자매 염색 분체가 분리가 되는 것이죠. 여기가 왜 처음에 무슨 접착제 발라놨길래 끈끈이를 발라놨나? 예, 바로 그 끈끈이 같은 그곳이 이제 코히신이라고 하는, 한국말로 코헤신이라고 이제 그 발음을 하는 모양인데, 코히신이라고 하는 일종의 끈끈한 접착 단백질 같은 것들이 여기에 딱 있어가지고 초기에 이 자매 염색 본체들을 복제가 끝난 후에 이렇게 딱 붙여놓고 있다가, 그러니까 어디 도망 못 가도록 이렇게 해놓는 것이죠. 그래야 나중에 분열 과정에서 이 둘을 떼어놓을 때 아주 편리하게 떼어놓죠. 어디 도망가 있으면 어디 가서 다시 찾아오게. 아주 참 체계적으로 잘 만들어놨어요. 누가 만들어놨는지. 그런 식으로 해서 이것이 이제 분열 과정이
진행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요 코히신이 복제된 두 자매 염색 분체를 일단 연결을 해놓고 있다가 동원체 안에서 그 동원체라고 하는 것이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아주 다이내믹한 그런 지역이다라는 것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놓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또한 거기에 바로 그 방추사 부착점 카이네토 코어라는 것도 여기에 있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확대를 해서 그 부위를 보면 이렇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렇게 되는 것이 나중에 세포 분열기에 가서 어떤 특정한 지역에는 이제 방추사들이 딱딱 붙어갖고 바로 이 특별한 이 중기라고 하는 그 기간에 이것을 특별하게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자, 그것이 이제 주로 S기에서 복제 다 끝나고 일단 자매 염색 분체들이 그럼 그 결과로 이렇게 딱 이 동원체 부위에 이렇게 딱 붙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제 G2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 바로 여기서 응축이 지금 이미 응축이 다 돼 있는 것처럼 가정을 하고 이렇게 그림을 봤지만 사실은 염색체 응축이라는 것은 이때 G2기에 이제 슬슬 시작해 볼까? 이사할 때 우리가 이제 막 짐 싸잖아요. 하듯이 G2기에 들어오면 그제서야 세포는 야 이제 곧 우리가 서로 헤어져야 할 시간이 가까워 오는구나. 자, 그럼 짐 좀 싸자. 그래서 그때부터 염색체 응축이 시작이 돼서 그러면 그 응축이라는 얘기는 바로 언급을 했듯이 바로 그 염색질이라고 하는 이 크로마틴이 염색체로 드디어 비로소 응축이 되는 과정이 이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면 바로 이 간기의 염색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크로마틴은 사실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크로마틴이라고 하는 염색질 역시 DNA와 그 다음에 또 DNA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히스톤이라고 하는 단백질들이 바로 그 하나의 구성체를 이뤄서 이것을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데, 히스톤 단백질 8개가 딱 마치 이렇게 동글동글한 바위처럼 있으면 그 바위 저 동글동글을 조약돌이라고나 할까? 그 위를 DNA가 2번 반 감아서 이렇게 돌돌돌돌 그런 식의 이제 하나의 구성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의 그 구성 단위를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래서 다시 말해서 뉴클레오솜은 무엇인고? DNA와 히스톤 단백질이 특별하게 이렇게 어떤 특정한 구성체를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한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고 있는고? 그 단위를 시작으로 해서 응축을 막 훨씬 더 심화시키기도 하고 또 응축을 좀 훨씬 더 이제 풀기도 하고 할 수 있는 하나의 기본 단위라는 얘기죠. 그 뉴클레오솜이 어떻게? 바로 그 뉴클레오솜이라고 하는 이 히스톤을 둘러싸고 있는 DNA 요 유닛들이 거리두기를, 사회적 거리두기를 막 열심히 훨씬 막 지키면, 사회적 거리두기 열심히 하면 이들이 염색질이 되는 거죠. 훨씬 각각의 간격이 훨씬 멀리 떨어지게 되는, 그래서 널브러져 버린 그런 DNA 구조가 되는 것이고, 그러지 않고 갑자기 이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개무시치고 마치 지옥철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타듯이 압축을 해서 각각의 3차원적으로 압축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렇게만 뭐 좌우로 정렬이 아니라 좌우 위로 정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3차원적으로 이렇게 훨씬 더 가까이 전부들 각각 다가서면 엄청난 이 배수로 응축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제서야 이것이 크로모솜, 염색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염색질, 크로마틴은 이 응축이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덜 된 상태를 우리는 얘기하는 것이고, 그렇다가 이것을 이제 슬슬 응축을 막 시작을 하는 기간이 바로 이 G2 기간이라는 얘기죠. 왜? 짐 싸서 이사 가야 되니까 이제. 자, 그래서 그것을 이제 그림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표현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것이 바로 뉴클레오솜이죠. 이것이 또 하나가 요 히스톤 단백질 8개의 히스톤 단백질이 이렇게 하나의 복합체를 구성하면 그 위를 이렇게 2번
조금 넘게 DNA가 이렇게 감아 올라가면 요 구성을 우리는 뉴클레오솜이라고 하고, 이들이 이제 훨씬 더 이제 거리두기를 이렇게 막 조밀하게 거리를 이렇게 하면 이들이 이런 식으로 막 응축된 상태를 전체적으로 구성하게 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염색체 구조가 되는 것이고, 이걸 풀어버리면 일반적으로 이 정도 풀었다. 그러니까 뭐 염색질이라고 하는 이 단계는 사실은 응축된 정도가 어떤 일정한 아주 특정한 아주 하나의 유일한 그런 구성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단계에 조금 더 또는 덜 이런 응축 단계를 각 지역적으로 또 서로 변화를 하면서 가지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표현하면 DNA 이중 나서는 뉴클레솜이라고 하는 이런 구성 단위로 일단 일반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으면서 이들이 훨씬 더 이렇게 점점점 이것을 응축을 심화시키면 나중에 이런 구조가 만들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또 한 가지 G2기에서는 중심체를 S기에서 복자가 시작됐는데 이제 여기서 완성이 됩니다. 완성되면 무슨 매추레이션, 성숙이 됐으면 뭔지는 조금 그렇긴 한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표현들을 하기에 나도 그건 갖다가 쓰긴 했으나 완전히 완성돼서 완전히 준비가 됐다라는 정도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뭐 머추어가 뭐 어떤 식으로 머추어가 된다는 얘기인지 조금 사실 애매모호하긴 하니까. 그럼 중심체란 사실은 조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중심체라고 하는 구성은 이 코어 거기서 이제 이 미세소관, 이 방추사 구실을 하는 그 미세소관 단백질이 쭉 뻗어 나올 수 있는 그 중심 립이라고 하는 요 코어 구조와 그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잡다한 막 여러 가지 물질들, 단백질들을 뭐 이상한 물질들이 주변을 마구마구 혼잡하게 둘러싸고 있는 그 부분을 골치 아프니까 그냥 PCM 해버리는 거죠. PCM이 뭐냐? Pericentriolar Material 해가지고서 뭐 퍼지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바로 중간에 있는 중심 립이 이렇게 특정하게 잘 조직된 구성체로 미세소관 단백질들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으면 그 센트리올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면 이 주변부 바깥쪽을 이렇게 하고 PCM이 덮고 있는 겁니다. 또 다른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센트리올은 하나의 잘 디파인이 된 막대기라고 딱 보면 이 PCM은 그 주변부를 이렇게 마구 구름처럼 감싸고 있는 이상한 물질들, 정체불명의 물질들 정도.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간에 이들이 하는 역할은 여기서 이제 바로 여기서 그 케이블 역할을 하는 방추사들이 쭉 뻗어나와서 각각의 염색체에다 탁탁탁탁 부착이 돼서 끌어당길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세포 분열 시에만 방추사를 만들어내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이 중심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뭐로 이제 알려져 있냐면은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브, 미세소관을 구성을 하는 바로 그 중심 본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흔히 MTOC라고 마이크로튜브 오거나이징 센터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여기서 모든 세포 안에 있는 미세소관들이 사실은 마치 계속해서 잘라도 계속 쭉쭉 나오는 대파들처럼 바로 그 대파의 뿌리가 MTOC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세포 안에서 필요한 모든 이 미세소관들은 여기서 사실은 비롯이 된다라고 그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고, 원래 그 유명한 무슨 그 중심체 밑바닥을 부분을 단면을 잘라보면 이렇게 중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마구 봤던 그 이상한 그 소위 말하는 그 구이 구조 있잖아요. 그 왜 그러는지도 모르고 왜 막 무조건 외우라고 막 생물 선생님이 막 그렇게 시켰던 기억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으나 그것이 바로 이 중심 최 그 밑바닥 부분을 구성하는 기본 구성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거 왜 자꾸 알아라고 한 건지 모르겠으나 별 알아서 큰 도움이 된 특히 이제 최소한 일반 생물학 단계에서는 이거 알아봤자 별 큰 도움은 되지 않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G2교에서 그것을 모든 것을 다 확인을 하고 G2교에서 그러니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염색체들이 확실하게 전부 다 응축이 됐는지 확인하고 그 각각의 염색체에다가 정확하게 이제 부착을 시킬 요 방추사들이 모두 다 준비가 돼 있는지만 확인이 되면 그 임무는 사실 다 끝났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신호를 보내겠죠. 자, 이제 준비됐습니다. 그럼 드디어 이제 실제적인 메인 이벤트 유사 분열기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근데 유사 분열기는 아까 얼핏 봤듯이 일단은 염색체들을 잘 이렇게 딱 정확하게 양 사이드로 이렇게 딱 분리를 시키는 과정을 얘기를 해주는 수반하는 바로 캐리오카이네시스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캐리오가 이제 핵을 뜻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캐리오트 진짜로 핵이 있는 그래서 진핵생물 프로캐리오트 핵 전에 프로라는 얘기는 그 이전이라는 얘기죠. 핵 전에 살았던 그런 세포들 그래서 프로캐리오트 하듯이 바로 그 캐리오 하면 핵을 얘기를 하는 것인데 핵이 카이네시스라는 얘기는 카이네시스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그래서 핵 분열 먼저 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핵 안에서 염색체들이 잘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것이 끝나면 그 나머지 조금 덜 중요한 세포 입장에서 볼 때는 마치 신체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우리가 브레인이라고 보통 일반적으로 생각하듯이 세포 입장에서는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그 유전자들을 가지고 있는 염색체를 소유하고 있는 핵이겠죠. 그러면 그것이 제대로 다 수행이 되면 이제 조금 한숨 놓고 자 세포질도 한번 이제 분열을 한번 해보지들 그랴 해서 세포질 분열이 사이토플라즘 사이토케네시스가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핵 분열 자체가 4개 또는 5가지 구간으로 보통 일반적으로 이렇게 나눠 놓잖아요. 하나는 전기 해가지고서 프로페이스 해서 여기서 염색체가 완전히 응축이 된 드디어 현미경상에서도 보인다 염색체가 보인다 이렇게 할 수 있게 되는 그 순간 왜 그러는 것이냐 응축이 이제 완전히 완성이 됐으니까 누구 덕택에 G2에서 열일한 덕택에 드디어 이 전기로 진입을 하게 되면 염색체가 응축된 염색체가 육안으로 보일 수 있게 물론 육안이 아니라 현미경을 통한 육안으로 보일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전에는 현미경으로 아무리 세포를 들어봐도 염색체를 도저히 볼 수가 없잖아요. 왜냐면 응축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스핀들 아파라투스라고 해서 바로 이 방추사들이 전부 쫙쫙쫙 뻗어나와갖고 뭐랄까 케이블처럼 모든 것을 이제 딱딱 부착을 하는 그런 구조인 그걸 통틀어서 이 방추체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준비가 된 거죠. 양쪽에 딱. 그 다음에 그러고 나서 무엇이 더 중요하면 핵막이 없어져 버려야 됩니다. 왜 멀쩡한 핵막은 여기서 없어져야만 되는 것일까? 왜냐하면 바로 이 방추체라고 하는 것은 이 중심체라는 데서부터 나오는데 그 중심체가 어디 있다고 얘기했죠? 세포질에 있다고 했잖아요. 중심체의 원래 근원지는 핵 바깥에 있는 세포질에 있습니다. 그래야 거기서 세포질 안에 있는 우리가 세포 골격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가장이라고 얘기하면 조금 또 다른 세포 골격 단백질이 좀 섭할 테니까 중요한 단백질 중에 하나인 그 미세 소관들 그거 핵 안에 감춰놓았다가는 세포질에서는 어쩌라고 곡소리 나게 그러니까 그것이 세포질에 있는데 세포질에 있다가 이들이 이제 방추사들을 형성하고 막 일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도 이제 핵막을 가려져 있으면 이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장막을 걷어라.
라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핵막이 붕괴가 돼버리고 그제서야 방추체에서 뻗어나가는 방추사들이 염색체들을 각각을 이제 선택해서 결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 간기에서는 이 인터페이스에서는 좀 아무도 안 보여. 그다음에 중간 바깥에 핵 바깥에 이렇게 막 보이는 얘네들이 사실 이게 아마도 미세소관 단백질들이 좀 쫙 뻗어 있는 그것을 여기다 이제 형광으로 염색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핵막이 사라져 버리고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뭐가 보이잖아요. 이제 염색체들이 응축이 돼서 그제서야 이렇게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중심체도 이제 복제된 중심체들이 이동을 해서요. 바로 전기 이동을 해서 이제 각각의 위치에 딱 자리를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전중기라는 것은 중기도 아니고 전기도 아니고 중간 단계를 얘기하는 거죠. 바로 여기서 방추사의 염색체가 다다닥 붙고 이제 그 다음에 딱 붙여놓고서 니들 전부 중앙에 나와봐. 그래서 무대 위에 세워놓는 거죠. 일렬로 전부 다다닥 서 하고 그것이 이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 중기로 가면 이제 그들이 완전히 정중앙에 전부 딱 집결해가지고서 이제 딱 신호에 의해서 끌어당겨 하면 이제 각각이 붙었던 자매 염색 분체들이 이제 똑 떨어져 나가면서 쭉 끌려 나가겠죠. 이제 곧 후에 이것이 이제 중기에 벌어지는 일이고 그 다음에 후기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애나페이스에서 양극으로 이동하기 시작해서 그것이 이제 완성이 되면 말기 틸러페이스에서 자 이제 일이 끝났으니까 집으로 갑시다 하면서 이제 방추체는 해체가 되고 핵막도 이제 나 다시 들어가도 됨 하고 해서 이제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관습적으로 이렇게 이 세포 분열을 특히 핵 분열 같은 것을 이런 식으로 전기, 전중기, 중기, 뭐 후기, 말기 외우기들 맨날 까다로워. 특히 머리 나쁜 이 불쌍한 머리 아직도 눈곱이 끼어있네. 그렇지만 사실 세포의 입장에서 보면 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세포가 알고서 여기는 지금 전기입니다. 전기. 자 전기가 가고 있으니까 여기서 사진 한 장 받고 인증샷 하고도 이제 중기로 넘어가서 다 전면 적도에 나란히 섰죠. 인증샷 하고 그러는 거 아니잖아요. 그냥 세포는 준비가 되는 대로 하면서 연속적으로 하다가 중간에 잠시 모였다가 하다 보니까 밀려가지고 방추사에 밀려가지고 중간에 쫙 모였다가 다시 끌어당기니까 끌려가고 그게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벌어지는 것이지 그 중간에 어디를 이렇게 툭툭 끊어가지고서 전기, 전중기, 중기, 후기, 말기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사실. 그래서 하나의 기간을 그런 식으로 이제 막 괜히 쓸데없이 오버해서 골똘히 이제 보는 그 다음에 기억하려고 하는 그런 식의 이제 습득은 이제는 조금 탈피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래서 일단 최소한 저의 시간에서는 시험 같은 거 시험 문제 같은 것은 그러한 분야에서는 절대로 한 번도 내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그것이 이렇게 끝났어요. 전체적으로 뭐 보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뭐 그럼 이제 사이토카이네시스가 따라가겠죠. 사이토카이네시스를 이루는 캐리오카이네시스 핵분열을 이제 하는데 중요한 그 단백질은 그 방추사 구실을 해온 그 미세소관이었잖아요. 미세소관 마이크로튜뷸ül. 체세포 분열에 있어서는 또 다른 이제 세포 골격 단백질인 바로 요 액틴. 너 왜 이러니? 액틴 미세섬유. 보통 액틴 마이크로 필라멘트라고 영어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액틴 미세섬유라고 얘기는. 액틴 하면은 우리가 사실은 가장 대표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그 액틴의 기능은 바로 이거잖아요. 근육 수축을 할 때 액틴이
특별한 방식으로 그 자기의 파트너 운동 단백질과 같이 이제 노를 저어라 하면서 잡아 당겨 가지고서 이 근육을 수축을 다시 말하면 액틴의 전문은 바로 이 수축입니다. 어디든가 수축이 필요할 땐 저를 불러주세요 하는 그래서 이 동물 세포가 분열을 할 때는 분열한다는 건 세포막이 지금 반으로 끊어져야 되잖아요. 일단 핵막이 이제 없어졌다 스스로 없이 다시 살아나고 뭐 염색체들이 분리되고 하는 그거와는 별개로 세포질의 분열에서의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은 이 세포 하나가 이렇게 있을 때 동물 세포에서 이게 지금 둘로 끊어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어떻게 끊을 거임? 중간을 반 자를 거임? 근데 반 어떻게 자를 거임? 바로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것을 허리띠를 졸라매서 자를 거임이라고 결정을 옛날부터 이제 한 거죠. 동물세포가 진화를 했을 때. 그래서 그럼 누가 잘라줄 거임? 내가 있잖아 하면서 액틴 나는 수축의 전문해서 와가지고서 어디 자를 거야? 어디? 그럼 여기 자를 거지? 그러면 여기서 요게 주변부에 지금 액틴 단백질들이 쫙 보여드는 거죠. 여기 보여들어서 영차 하면서 여기를 점점 수축을 해버려요. 그럼 수축을 하면 이제 여기가 점점 더 좁아지죠. 이렇게 바로 이렇게 여기서 요 contractile ring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요 수축환이라고 하는 것인데 요게 바로 요 액틴 단백질이 들어가서 이것을 계속 수축을 해서 점점 좁아져서 결국에 가서는 견디다 못하고 세포막이 불쌍한 힘없는 세포막이 아이고야 하고 두 동강이 나버리게 되는 실제 모습이 여기서 이렇게 보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형상화하면은 바로 여기서 요 액틴들이 이렇게 둘러싸고서 계속 쪼아버리면 여기가 점점 좁아져서 뚝 끊어지게 되고 전자현미경으로 실제 모습을 보면 이렇게 이들이 다 끊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동물에서 있게 되는 얘기이고 식물세포는 이들과는 다르게 작동을 합니다. 어떻게? 식물세포는 좀 다르잖아요. 식물세포가 생긴 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왜 이렇게 돼 있을까? 동물세포와는 다르게 뭔가 고인돌 머리처럼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세포벽이 있잖아요. 세포벽이 이렇게 딱딱하게 밖을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안쪽에 있는 야들야들한 세포막이 세포벽이 정해준 대로 딱 정해드립니다 해서 딱 정해준 대로 모습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액틴이 들어가서 아무리 얘를 끊어내려고 해봤자 이렇게 끊어내도 세포벽이 요지부동 움직여주질 않는데 세포벽은 훨씬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액틴을 가지고 될 일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식물세포의 경우에서는 이것을 이 세포판이라고 하는 새로운 신개념의 발상의 전환을 이뤄가지고서 세포판이라고 하는 것을 형성을 해가지고서 체세포 분열을 해결을 해줍니다. 세포판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병풍을 쳐버리는 겁니다. 여기다가 가림막을 뭘로 가림막을 칠 거냐? 세포판을 이루는 물질은 마치 우리가 이제 이전에 배웠던 전반부에 아마 배우셨겠지만 이 소포체 있잖아요. 그 활면 소포체들, 그러니까 이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세포막과 같은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중간에 분리를 하려고 하는 중간 부분에 이렇게 이런 막 거품 물방울 같은 동글동글 이들이 전부 하나의 작은 막입니다. 무슨 막이냐? 소포체, 활면 소포체에서 제공을 해준 이런 막이 들어가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쫙 쳐서 이들이 나중에 전부 이렇게 서로 융합이 돼가지고 이 막들이 융합이 돼서 요 주변부를 새롭게 새로운 세포벽이 나중에 둘러싸 버리면 그러면 하나의 세포가 두 개로 딱 갈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예. 그것이 바로 이 식물세포와 동물세포가 이 체세포 분열을 해결하는 두 가지 다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끝난 겁니다. 그럼 세포 주기는 이것은 뭐 이제 아주 옛날 얘기입니다. 지금은 뭐 굳이 이런 식으로 따지지 않아도 훨씬 더 장비도 좋아지고 해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는 없으나 일종의 우리가 고전 문학을 본다라는 한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세포 주기가 아까 봤는데 각 세포 주기가 기간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세포 주기를 돌아갈 때 모든 세포가 이제 이 세포의 동기화라고 하는 거예요. 세포 주기가 세포 주기의 동기화가 안 일어나 있거든요. 동기화가 일반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큰 개체에서 세포 주기는 각각의 세포들이 자율적으로 지 알아서 돌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을 관찰하면 이들이 도대체 어느 세포 주기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중인지 사실은 매우 식별하고 구분을 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이 분열기 M 페이스를 겪고 있는 세포들은 응축된 염색체를 볼 수 있으니까 현미경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그 나머지 세포들은 도대체 뭐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 혹시 알 수가 있는 뭐 어떤 그 힌트가 없을까? 그 힌트가 요 바로 사실에서 세포가 어떤 특정 세포 주기를 이제 지금 현재 진행을 중인 세포가 있을 때 그 세포 주기의 상대적인 시간,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아까 언급을 했듯이 일반적으로 G1 기간이 가장 길고 무슨 뭐 M기가 가장 짧고 하는 식으로 그랬을 때 그 어떤 상관관계가 무엇이냐면은 그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우리가 어떤 관찰을 했을 때 그 특정 기간, 가장 긴 기간의 그 세포 주기를 지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세포 개수가 훨씬 더 많이 확률적으로 발견이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어떤 특정 세포 주기의 어떤 기간이 궁금해. 말은 이 지금 개체에서 이 개체는 G2기가 가장 길까? G1기가 길까? 아니면 그 기간이 도대체 정확하게 몇 시간이나 될까라는 것을 계산하고 싶다면 이 공식에 대입을 해보세요. 이 공식은 어떻게 도출이 되느냐? 이것은 세포 주기 전 기간 중에 어떤 특정한 단계 기간이 뭐 특정하게 대표가 되는 것이죠. 이 상관관계는 이것과 비례하기 때문에 특정 세포 그러면 전체 세포 수 중에서 이 기간이 길면 길수록 요 세포 수가 훨씬 더 많이 발견이 되겠죠. 요 공식을 사용을 하면은 계산이 된다는 얘기죠. 말로 버벅거리니까 참 무슨 얘기인지 뭐 이게 말이야 방구야 하겠죠. 문제를 풀어보면 이렇게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의 세포가 있다라고. 근데 이들의 세포 총 이 세포 주기의 시간은 20시간마다 2배로 증식을 하니까 바로 그 세포 주기의 시간은 20시간이라는 얘기죠. 배양 잡지에서 키우고 있는데 관찰을 해보니까 이 중에서 100개 중에서 10개가 지금 M기에 있어요. 유사분열을 진행 중이에요. 50개의 세포는 DNA 양이 뭐야 7에서 10 피코그램 아니면 7이면 7이고 10이면 10이지 7에서 10은 뭐야 도대체 이건 또. 그 다음에 그 10개의 세포는 또 12 피코그램의 DNA 양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만 딱 줘놓고서 이 세포의 S주기의 기간이 궁금해. 그 다음에 G1기도 궁금해. 각각 구해라고 했어. 궁금하면 네가 구해보든가 아니면 500원을 내든가 했을 때 아까 그 공식이 생각나면은 아까 그 공식이 뭐라 그랬죠? 비례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 S주기의 세포 시간을 각각 구하라고 했는데 숫자를 보면 일단 먼저 각각 주기의 숫자 그 세포 주기를 지나고 있는 세포의 숫자를 파악을 하면 비례적으로 기간이 똑같이 비례할 테니까 20시간의 세포의 총 세포 주기의 시간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그런 관계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용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S주기 세포수는 몇 개냐? 50개다. 어떻게 알았냐? 100에서 10개 빼면 90개였고, 그 다음에 50개의 세포는 DNA 양이 7에서 그거 뺄 필요도 없지. 어떻게 S주기를 알았느냐? 중간에 지금 어정쩡한 상태. 이 DNA 양이 왜 이렇게 어정쩡한 상태이겠어요? 얘들은 DNA 복제 기간 중이니까. 그래서 복제 기간이 복제가 완전히 끝나면 DNA 양이 2배가 지금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G1기의 DNA 양과 G2기의 DNA 양을 비교해보면 G2기의 DNA 양은 G1기의 딱 2배일 텐데, 그러니까 10개의 세포는 지금 12피코그램이니까 이들이 아마 가장 많은 양의 DNA는 거죠. 그래서 요 10개의 세포는 G2기의 세포이고, 그러면 50개의 세포가 바로 S주기에 있는 세포이고, 그래서 그럼 S주기의 길이 자체는 50개에서 아까 그 공식에 대입해서 100분의 50 그래서 곱하기 전체 세포 주기의 총 길이 20시간은 그럼 10시간이 S주기의 길이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G1기는 어떻게, 아까 이미 G2기도 개수가 나오고 S주기도 개수가 나오고 M기도 개수가 다 파악이 되고, 그러니까 전체 개수에서 이것들을 전부 딱 빼면 G1 주기의 세포수는 30개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그 30개 100분의 30 곱하기 20 하면 6시간.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이 세포는 G1기 주기의 길이가 매우 짧네요. 뭐 어쨌든 간에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 다시 강조하지만 요즘 누가 이런 식으로 각각의 세포 주기를 그렇게 계산해? 여러 가지 다른 훨씬 더 빠르고 신속한 방법이 있을 텐데, 하지만 그런 것이 가능하지 않을 때 이렇게 조금 다시 원시적으로 돌아가서도 할 수 있다라는 점만 뭐 그런 것도 알아두는 것도 괜찮겠죠. 자, 여기까지 어느덧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첫 세션을 이제 여기서 마치고 두 번째 세션을 조금 있다가 이제 다시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